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다 사항을 잘 아실 텐데 몇 가지 워딩으로 정리가 되면 정치 양극화가 되게 심화되었다. 그리고 세대와 이념 갈등이 너무 심해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 이념 갖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우수져요. 서로 간에 서로를 진짜 정모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회의 이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성도들 간의 갈등이 엄청 심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어오게 되자 이런데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그 세대 간의 이념 갈등도 심하고 이 이념이 중간이 없고 양극단만 막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은 집안에 뭐 아버지 아들 간에도 원수가 되고요. 성도들 간에도 원수가 돼요. 그냥 서로 안 봅니다. 이 엄청난 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서 이게 국민 통합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20대 남자들은 굉장히 또 우쪽이고 20대 여자들은 좌쪽이고 30대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40대 50대는 굉장히 좌쪽이고 60대는 약간 중간이고 70대 80대는 완전 우쪽이고 이렇게 되면서 야 이거를 예전에 보지 못한 그런 양극화 저는 이게 사실은 SNS의 영향이 진짜 크다고 봅니다. 유튜브를 풀어나르는 게 엄청나요. 그리고 유튜브가 그 사람이 본 거 있으면 계속 그걸 또 보여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확장 편향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악화시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면 신문을 주로 통하거나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주로 알았다면 사실 자격도 없는 유튜브의 그런 유튜버들이 지금 정보를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존재하거든요. 지금 우리 장모님이 80인데 전쟁 난다는 거예요, 전쟁.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그 경로당에 가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전쟁 조만간 전쟁 난다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그랬다는 게 TV나 신문은 아니고 유튜브겠죠. 이게 유튜브 등 SNS의 영향이 너무 확대되면서 세대 간의 이념골이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이념 간의 정오심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마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기폭제가 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제 나름대로의 저의 이념적 성향을 그거라면 그을 수 있는데 저는 마음의 생각을 정리한 게 남의 그 이야기는 듣되 말은 하지 마자. 나의 생각은 가지고 있대 말을 하지 마자. 그렇게 저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정치 이야기 안 하면서. 그리고 세대별로 예전에는 사실 뭐 어느 단체에 있어야지 정치에 참여를 많이 했다면 요즘은 뭐 사실 웬만한 사람은 우리나라 정치 박사죠 다. 정치에 대해서 너무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 많고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은 진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정치나 뭐 여러 영역에서. 그래서 야 이게 국민통합에 엄청난 지금 방해 요소가 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합리성이라는 게 도대체 없고 논리성이라는 게 없고 거의 내 편, 네 편만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를 많이 갖고
그래서 이걸 하려는 거를 어떻게 이 편향돼 있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고 있는 거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것들을 사회의 그런 장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경제 현실입니다. 한국 경제 지금 뭐 좋은 기업들은 엄청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돈을 엄청 법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를 보면 저성장 구조에 진입했습니다. 그게 인구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그동안 좀 했던 거는 그 지금 1980년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맞벌이가 시작됐습니다. 한 7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맞벌이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70년 중반 넘어서 가면서부터 한국 사회가 맞벌이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엄청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계상에 도달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줍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다 은퇴했거든요. 그 다음에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보통 75년도까지 2차 베이비 부모 세대. 이년들이 저는 이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저도 은퇴했고 점점 은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농촌에 가보십시오.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그 공장에 중소기업 조그마한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전부 외국인입니다. 국내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네들의 임금도 국내하고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 가능 인구는 주는데 임금은 고임금 체제로 계속 바뀌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경제 양극화가 심화돼가지고 K자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보통 45, 50억. 근데 지방에 어디 가면 뭐 2, 3억 하면 아파트 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다 된 거예요. 순자산이. 우리나라의 순자산이 60대의 순자산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많지 않아요. 중위값으로 따지면 더 낮아집니다. 중간을 평균을 내면 5억 정도 되는데 중위값이라 해서 중간가격을 따지면 한 4억 초반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엄청 많고요. 없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실현되면서 완전 K자, K컬처의 좋은 K가 아니고 한쪽은 계속 돈을 버는 구조고 하나는 계속 추락하는 구조. 중산층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구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우리가 지금 금리가 2.5지만 실질 금리는 거의 4% 넘어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업들도 되게 힘들고 개인들도 되게 힘든 구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개인 부채가 증가하고 그게 결국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거든요. 청년 예를 들어서 AI 로봇 이렇게 되면서 저성장되면서 청년 취업이 진짜 심각한 정도로 위협을 받고 있고요. 이런 모든 걸 보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힘든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거죠. 뭐 2% 성장 쉽지 않은 겁니다. 저성장 구조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힘들 겁니다. 앞으로 더 지금 소비는 안 돼요. 소비재 기업들 하고 있는 데는 다 힘든 거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 포션이 거의 35%까지 갔다고요. 조선 좋죠, 반도체 좋죠. 지금 뭐
항상 좋죠. 그러니까 그 좋은 거는 전체 기업 중에서 몇 개가만 좋아지는 거죠. 나머지는 다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가 우리 전체 비중이 24%, 뭐 30% 좀 안 됐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이야기는 38% 비중. 이 세 개 기업. 이 세 개 기업이 올라가면 그냥 종합주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K자의 형태가 점점 더 모든 영역에서 소득 구조나 그 다음에 뭐 기업의 구조나 이런 거에서 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축에서 투자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으로 돈을 이제 버는 구조가 끝났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있거나 토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토지나 건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지금 벌 수 있는 구조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잘 굴릴 건가. 최근에 와서 그걸 공부를 저도 많이 하면서, 야, 이게 저쪽에다 보면 이제 안 되는구나. 결국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또 공부를 또 많이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야,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 됐을까? 궁금하시죠?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 됐을까? 물론 대재벌들 옛날에 70년대 그렇게 돈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LG그룹에 입사할 때마도 그룹이 그렇게 돈 많지 않았어요. 뭐 현금 기계 갖고 있어봤자 4천 5천 원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몇 초씩 갖고 있거든요. 결국은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화 진출하면서 부가 커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근본적으로 저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지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자가 됐냐면 도시의 확장입니다. 옛날에는 서울로 딱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4대 문안에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러다가 70년대 강남 개발하면서 강남에 저희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도시가 강남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이게 판교, 분당까지 갔잖아요. 지금 이제 동탄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주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땅이 편입되면 대체지를 줬습니다. 대체지. 그럼 대체지라면 그 대체지가 또 개발되는 거예요. 또 대체지가 개발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 70년대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0년대까지 오면서, 야, 땅을 갖고 있으면 한 3번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천문학적 숫자가 나온 거죠. 결국은 지주예요. 땅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부자. 그리고 물론 이제 기업에 이제 대그룹을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걸 이룬 그 일가들도 뭐 부자가 됐겠지만 그 사람 수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도시의 확장을 예견하고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래도 아직도 기회는 있을 줄 몰라요. 어딘가에는 도시는 계속 확장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으로 좀 말씀드린 거고,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투자하는데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왜 그걸 해야 되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향 자산이 어디냐라고 해요. 계속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주식이 뭐냐를 봐야 돼요. 그거를 골라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시대를 읽어야 되고 세계 산업 흐름을 읽어야 돼요. 그런 거를 찾아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개별 주식으로 투자하면 목사님 신경 써가지고 목표 못합니다. 적립식으로. 그래서 커피 한 잔 값 아니면 하루에 10,000원, 하루에 10,000원씩 투자하면 한 달에 20만 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이 되면 240만 원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년을 투자하시라고. 그리고 20년을 갖고 계세요. 그래야지 은퇴할 때쯤 되면 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은퇴해도 되는 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비트코인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뭐 플렉츄에이션이 굉장히 심하지만 우상향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하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꽉 사는 게 아니고 적립식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예를 들면 우리가 정금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넣어놓고 미국 주식도 살 수 있잖아요. 살 수 있고 아니 미국 주식 대신에 S&P 500 같으면 뭐 타이거 S&P 500 그다음에 뭐 코덱스 S&P 500 사도 되고 그다음에 나스닥 100은 타이거 나스닥 100을 사도 되고 코덱스 나스닥 100을 사도 됩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 뭐 환율 위험 이런 게 조금 해칭되는 게 오히려 국내에 갖고 있는 게 더 낫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결국 시간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목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시간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복리입니다. 복리. 복리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해가 지나면 10% 만약에 수익률이 생기면 110만 원이 되잖아요. 그 110만 원을 합쳐서 100 다음 해에 110만 원을 투자하면 거기 10% 하면 11만 원이 드는 거잖아요. 그 11만 원을 또 합치면 121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121만 원에도 10% 이런 식으로 하면 한 7년 8년 하면 답이 됩니다. 답을 10% 계속 하면 물론 지금 1억 넣으면 좋겠죠. 근데 리스크가 크잖아요. 평자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질문하셨듯이 한 달에 한 번 투자하는 것보다는 매일 투자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투자할 때 꼭지점에서 내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하루에 얼마씩 계속 꾸준히 사면 높을 때도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평균가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10년을 넣고 20년을 갖고 있으면 아마 상당한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적금을 들지 말고 우상향 자산에 적립식 투자를 하는 소규모 금액 계속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괜찮아요. 보통 S&P 그 500의 평균 수익률이 한 15% 된다고. 14%대 정도 예상하던데. 몇 년간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 10년간은 한 10%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저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내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네. S&P 500 성장률을 4%로 보고 4%보다 못할 것 같으면 조금 다른 데다 투자를 해야 되고 4%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이제 계속 그렇게 4%가 보통 우리 지금 금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S&P는 제가 알기로는 10몇 프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나스닥은 그보다 뭐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 개별 주식은 저는 별로 추천 안 합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은 또 추천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아까 이제 우리 저녁 식사하면서 미국 주식이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미국은 중요한 선거가 2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고 미국의 은퇴 생활자들이 주식의 배당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401K라는 게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생활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절대 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의 2년을 한번 빠지더라도 또 올라오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아까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했잖아요. 내려가면 또 풉니다. 그래서 올려줍니다. 또 점검 끝나면 또 내리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팔 타이밍을 항상 가져올 수 있다.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근데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빠지면 뭐 진짜 그짝부터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ETF 투자를 하시면 좋고, 삼성의 개별 주식보다는 예를 들면 그 삼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반도체 ETF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프렉츄에이션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근데 공부를 그냥 하면 공부가 안 돼요. 한 주라도 사세요. 그래야지 관심을 가시게 돼요. 10주라도 사셔가지고 그 관심을 가져야지 공부가 돼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보고 왜 내 부분에 있는 건 내 마음이다 그러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통장을 개설하고 예를 들어서 S&P 500을 한 주라도 사서 공부를 하시라. 그러고 공부할 거는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대가들이 뭐 엄청 많습니다. 사실. 책도 뭐 나온 게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금융 공부는 어릴 때 할수록 더 좋습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죠?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리의 힘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목사님들 중에 나는 저택하게 너무 나이가 들었어 그러면 자녀들 해주세요. 자녀들. 지금 한 20살 되면 예를 들어서 60에 은퇴한다고 그러면 40년간 굴리면 웬만한 돈 갖고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푼돈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계속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좀